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원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을 개최합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추경 편성 등 3대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허위 정보의 공간에 살고 있다고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맞받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회담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두 가지 재판이 동시에 열리는 날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날인데요. 먼저 오전에 열리는 형사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 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합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진행되는데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선 처음 출석하는 기회이지 않냐며 출석해 직접 의견도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고 검찰이 구속 만기를 넘겨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불법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관할 위반해가면서 영장을 발부했던 그 원천적인 불법성과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첫 형사재판은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지 25일 만으로 향후 대략적인 재판 일정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은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보신 형사재판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오후에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합니다. 오는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가 나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합니다. 또 대통령에게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증인은 모두 3명입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오르는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총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양측의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도 다시 이뤄집니다. 두 차례 증인 신문을 받는 건 홍 전 차장이 유일한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를 둘러싸고 격렬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건강상 문제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자 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인물로 헌재에서도 같은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헌재의 심리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던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내리는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잡지 않을 경우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평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세도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집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도를 넘는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도 번지고 있는데요. 결국 헌법재판소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손팻말에는 음란물 시청 웬 말이냐, 집값 떨어진다 등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합니다. 헌재 앞에서만 진행되던 탄핵 반대 집회가 헌법재판관 자택 앞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들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매일 한 달간 출퇴근 시간대마다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헌법연구관이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관련 글만 5,000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헌법연구관 이름의 영문 표기가 이상하다며 화교나 중국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헌재 공보관을 향해서도 브리핑에서 발음이 샜다는 점 등을 트집잡아 중국인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난과 시위가 격화되자 결국 헌재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 영상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탄핵 소추안 통과 54일 만에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헌재는 더 이상의 변론 없이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재판정에 나온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시작부터 국회와 한 총리 측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소 추사에는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부적법 각하 내지는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도 직접 나서서 비상계엄을 알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자는 추후 공지하겠다며 변론 한 차례만으로 탄핵 심판을 종결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앞서 보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뒤에는 곧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따져보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도 열렸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통과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인 151명으로 판단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안에 요구되는 200명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 쟁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우 의장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지만 국무위원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이 위헌이고 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권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행되는 공직자 의결 정족수를 따른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이 헌재의 공식 입장이지 않느냐며 같은 논리로 한 총리도 대행하던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를 따랐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여소야대 전국인 만큼 우 의장의 결정으로 여당이 투표에 참여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어 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의결 정족수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 검토를 했고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들은 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우 의장 측에는 의결 정족수를 결정 내리기 전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약 7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재는 선고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모두의 눈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6달 더 일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임기 종료를 앞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다분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으면서 헌재를 진보 법률사무소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복귀왕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입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헌재의 현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되는데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재 공정성을 파고드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복 의원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법 통과 시기도 법사위에서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예보됐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을 넘어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를 밑돌아 영하 5.8도를 기록한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강원과 경북 산간 지역 일대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경기 파주시 판문점은 영하 17.3도, 강원 평창군 면올리는 영하 1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전 절기상 눈이 녹는다는 우수를 맞이했는데도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겨울형 기압 배치가 되면서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낮 기온은 영상을 회복하겠지만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평년을 밑도는 추위가 이번 주말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었고 특히 동해안 전역엔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번엔 저희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은 총 29건에 달하는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오류들이 발견되며 민주당이 직무 정지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MBN 취재 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입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하던 야당이 지난해 8월 23일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요구했더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걸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협조 거부에 결국 국회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MBN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 검증은 법사위 전체 회의보다 나흘 앞선 8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이번 현장 검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한 법사위원 측은 일단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으니 다음 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재판관과 변호인이 정리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에서도 여러 사실관계나 오타 등의 오류가 발견돼 국회 측 대리인이 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줄탄핵은 직무 정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 탄핵이라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마저 허술한 탄핵 추진을 질타했던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탄핵 의결서에 잇따라 오류가 발견되면서 정치적 과욕이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회 토론회에 여권 잠룡 1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등장하자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이 우르르 몰려 이 얼굴 도장을 찍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미나 때보다 더 많은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이 김문수 장관은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잠룡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 기조연설로 나선 토론회는 현역 의원 60여 명이 모이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지적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청계천에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2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반대하면서 잘사니즘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가 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보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분이 진보지. 무엇이 진보입니까?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헌법재판 만장일치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김 장관은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검증해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속 김 장관이 세과시에 나서고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까지 본격 행보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미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앞서 보신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여권 잠룡인 안철수 의원도 플랜 B를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선거의 승패는 중도층이 결정할 텐데 확장성이 가장 큰 건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는 김지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플랜 B를 준비하는 건 정치인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한 현역 의원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랜 B들을 준비하는 게 도리다. 여권 잠룡 가운데 자신이 가장 확장성이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당 후보 간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2030 젊은 층에서 이 대표를 앞섰습니다. 중도가 결정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제가 큰 차이로 1등했죠.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장점들도 당의 보탬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탄핵 찬성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연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선택하기 어려우니 긴 호흡이면 좋겠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달부터 국가 발전 등에 대한 대학 강연을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외연 확장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닌 극우, 범죄 정당이라고 몰아붙였는데요. 우클릭을 넘어서서 이젠 민주당의 정체성까지 재정립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본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 정체성을 정의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상속세 개편 등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강조해온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두고 원래부터 중도 보수였다고 설명한 겁니다.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보수 진영에 위치했던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금투세 폐지 문제 등에서 진보적 입장을 내세워 이 대표와 각을 세웠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말하며 발을 맞췄습니다. 그간 진보 정당을 표방해왔던 민주당이 이념 노선에까지 변화를 준 건 지지층 확대 시도로 풀이되는데 민주당 관계자도 중도의 소구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는 물론 듣고 있던 진보도 놀라서 까무러칠 일이라며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라고 직격했습니다. 당의 이념까지 새로 정의한 이재명 대표는 방산, 조선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친기업 행보도 이어가며 실용주의 노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다. 앞서 전해드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까지 나오자 민주당 내 비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냐면서 비민주적이고 몰 역사적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친명계가 여기에 맞서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나온 뒤 신삼김으로 불리는 비명계 유력 주자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날을 세웠습니다. 당 강령에도 명시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건 월권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몰 역사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민주당은 늘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수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의 쓴맛을 본 원외 인사들은 한층 더 강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선 친명계의 이재명 대표 지원 사격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MBN 유튜브에 출연해 비명계의 실용주의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한 거예요. 우리 당의 역사들을 좀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간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친문 고민정 의원은 중도 보수라는 인식에 일부 동의하면서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는 이 대표 발언에 진심이라면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이달 말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선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혐의를 명확하게 정리하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재판부 요청에 검찰이 공소장을 수정했는데 검찰은 허위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밝힌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 경기지사 때가 돼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로 나뉩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말한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일 때야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 세 가지는 모두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가 한 발언 4개가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지 정확히 정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어제 2심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김 전 처장과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검찰이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관여한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사업단장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전 사업단장은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참여했던 매각회의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용도 변경 압박을 한 걸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냥 차 한잔 마시는 자리였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예정대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마약 투약과 세금 체납 등으로 논란을 빚고 국내 연예계에서 사실상 은퇴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박유천 씨가 팬들과 만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일본 도쿄타워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일본 팬들이 찍은 영상으로 보입니다. 박유천 씨는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팬들은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또 휴대전화로 팬들과 셀카를 찍고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네요. 평균 연령 85세의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가 경북 칠곡군 농산물 홍보를 위한 뮤직비디오에 등장했습니다. 칠곡군은 20일 지역 농산물 브랜드 건강 담은 칠곡할매의 뮤직비디오를 칠곡군과 슬리피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는데요. 뮤직비디오는 30초 분량으로 벌꿀 참외와 금나무이, 복숭아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노래 가사에 담았습니다. 할머니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재치 있는 애드리브, 여기에 가수 슬리피까지 재능 기부로 참여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K 할매들 너무 멋지다, 청춘은 아름답다,
현란한 랩에 감동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며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황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붙잡혔습니다.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위헌, 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외교 안보라인 주요 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년간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온 법원은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만을 토대로 불과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신중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적용할 제도 등의 흠결이 있는데 담당자만을 처벌하는 데 의문이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행해진 그런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또 이런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나쁜 관행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정 전 실장은 고초를 겪은 공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2.6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인데 이 법원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규홍 기자입니다. 1979년 1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하고 저에게는 극형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극형만은 면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판결 사흘 뒤인 1980년 5월 24일 집행됐습니다.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에 법원이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은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작년 4월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란 목적이라든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했다든가 하는 그런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는 기록상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에게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살해 동기, 위법하게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한국의 반중 정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을 비롯해 확산하는 반중 정서의 수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우호적이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 일부 세력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측 우려를 중요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답했다고 다이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퍼지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 사건 등 국내에서 커지는 반중 현상에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현중 정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 셈입니다. 중국 정부의 속내를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도 현중 정서 확산을 두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한 인터넷 매체가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한국 극우 보수가 조작한 정치적 술수이자 웃음거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만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사이에도 현중 점서가 대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보단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상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4%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우크라이나 현지 여론조사 결과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57%라는 점과 비교하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며 비난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작심한 듯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Тобто, на жаль,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з великою повагою до нього відносимося як до лідера народу, який ми дуже поважаєм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який нас постійно підтримує. На жаль, живе в цьому дезінформаційному просторі.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립 탈출을 도왔다고도 비판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종전 협상이 시작되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반면 미국과 종전 논의를 주도하게 된 푸틴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양국 관계 회복에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에서는 광산 속에서 청소년들이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 금광으로 뛰어들었던 거라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파르고 좁은 지하 통로 벽에 10대 소년이 아슬아슬하게 붙어있고 구조대원들이 밧줄로 몸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광산은 옛날에 금을 캐던 곳인데요. 10대 소년들이 광산을 탐험하던 중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울퉁불퉁한 벽에 매달려 지친 채로 구조대원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독특한 겨울 스포츠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승마도 하고 스키도 타는 일석이조 겨울 스포츠라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경기입니다. 앞에서는 승마 선수가 말을 빨리 몰아 달리고 뒤에서는 스키 선수들이 끌려갑니다.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 곳곳에 걸린 링을 획득하면 되는 경기인데요. 앞에서 말도 잘 몰아야 하고 뒤에서 스키도 잘 타야 합니다. 말과 두 선수의 호흡이 척척 맞아야 좋은 점수를 따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135개 팀이 총 $10,000의 상금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고 하네요. 커다란 들판에 글귀가 쓰여 있는데요. 정부에 항의하고자 쓴 거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그리스로 가봅니다. 들판에 그리스어로 글씨가 써 있는데요. 산소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기차 사고로 아들과 형제를 잃은 가족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쓴 겁니다. 2년 전 그리스에서 열차가 충돌해 승객 57명이 사망했는데 사고 희생자들이 구조대에 전화를 걸 때 했던 말이 바로 산소가 없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기차 사고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 아무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의 해명과 항의의 표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임기를 다 채우길 원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그룹 내에 파벌이 존재하고 이 내부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임종용 회장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왔는데 갑자기 바뀐 입장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중고등 학생들의 점수가 2년 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 61.5점, 중학교 3학년은 51.9점, 고등학교 2학년은 51.7점으로 집계됐는데요. 투자와 관련된 문제의 정답률은 높았는데 이 물가나 기회비용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해선 오답이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9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28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9개 증권사는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받았고 SK증권은 기관 주의, 교보증권은 신규 사모펀드 관련 업무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대규모 환매를 요청하자 수익을 위해 보유자금을 사용하거나 고객들에게 손실을 떠넘겨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막바지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파주와 철원 영하 12도, 서울도 영하 6.5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더 춥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 지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1.1도, 대전 영하 6.7도, 전주는 영하 5.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